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이고요. 제 앞에는 시사평론가 김민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표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줄 알고 했죠. 아니, 뭐 내가 뭐 물어볼 줄 알고 투표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근데 그 본투표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네. 사실 집 바로 뒤에 있는 학교에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전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참 걸어가야 되는 투표소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분명히 어딜 가든 간에 마음의 준비를 다 했으니까. 네, 어디 가든 간에 사전 투표했냐고 물어볼 것 같아서 그때마다 저는 이게 집 바로 뒤에 있는 투표소가 있어서 본투표 때 해도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난감할 것 같아서. 아, 근데 투표일 날 제일 바쁜 날 아니에요? 바빠가지고 조금 미리 당겨서 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바쁘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바쁘다고 하겠습니까? 네, 아무 일이 없는데 어떻게 바쁘다고 하겠습니까? 아이, 바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네, 김성환 평론가님 기준으로 저를 생각하시면 안 되죠. 서로의 조건과 상황이 다른데 네, 바쁜 김성환 평론가님과 알겠습니다. 전혀 바쁘지 않은 저와는 다르죠. 저도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토요일 날 가서 했더니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사전 투표율이 왜 31%가 넘어섰는지 그걸 또 알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체감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 하실 때 뭐 대파 논쟁도 있기는 했지만 한 동네 사람들이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살피시기도 하셨을 것 같고, 이번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가늠해 볼 그런 이제 현장이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투표율이 31.28%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 역대 총선 사상 최고 투표율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신문들도 그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느라 굉장히 좀 바삐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그거부터 정리해드리면 전체 유권자가 4,428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투표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2020년 21대 총선 때 26.69%였으니까 그거보다 4.59%포인트가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지역별로 뭐 자꾸 그런 질문들 저도 받고 그랬는데 호남이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고 경북이 사전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던데 늘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시군구 단위로 가보니까 이거는 꼭 전해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남 신안군이 사전투표율이 54.81%예요. 거의 유권자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바쁘셔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니면 정권 심판 열기가 그만큼 뜨거워서 그랬을까 뭐 이런 추정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구 달성구는 정반대로 22.88%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투표율이 이번 주 수요일이죠. 10일 날 본투표율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21대 총선 투표율이 그것도 역대 최고였는데 66.2%를 과연 넘어설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관심이긴 합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더 높아질 거라고 보세요? 본투표율이 21대보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첫째, 이제 본투표율도 높을 것을 예고하는 거냐, 또는 둘째, 본투표율이 높아지는 거에 일조하는 거냐, 셋째, 별 영향 없는 거냐, 그냥 본투표일에도 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투표 하루만 투표해도 투표를 다 할 사람들이 그냥 나눠서 하는 효과에 불과한 거냐, 이렇게 해석들이 나뉘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다는 사람, 아니라는 사람, 1, 2, 3번 중에 이제 하나를 택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이제 총선의 경우에는 뭐 연령대별 투표 성향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보면은 가령 막 70%를 넘고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높을 것이다. 60%대 중반 수준까지는 갈 것 같다. 저는 일단은 최소한 그렇게 지난 총선 때만큼은 될 그렇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높게 잡으면은 그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저도 한 60% 후반대, 더 많으면 한 70% 초반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열기로 보면. 왜냐하면 각 당이 계속 국민들을 자극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안 나가면 심판 못 합니다. 아니, 지금 안 나가면은 우리 진짜 폭망합니다. 뭐랄까,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포감을 또 조성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신문들은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하나하나씩 오늘 보여드리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대화 나누는 도중에 경향신문 일면 기사가 나갔었나요? 안 나갔으면은 보여주시고요. 예. 2명, 저희가 지금 잠깐
대화를 나눴던 내용들이 경향신문 일면에 다 뭐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문들은 여기에서만 머물지 않고요. 조금 더 자세히 이번 투표율과 관련한 분석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겨레 신문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뿐만 아니라 여러 신문들이 이렇게 봤는데요. 수도권 접전지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을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이 양쪽으로 결집했다고 하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접전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승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인 것이고 네, 양당 모두가 사실은 그만큼 많은 선거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지역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력전을 벌이는 그렇죠. 것이니까. 더 열심히 각 지지자들에게 좀 나와주십시오. 투표합시다라고 이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지역인 거고 네. 그만큼 지지자들도 빨리 나가서 투표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또 하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구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데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사전 투표율이 36.07%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강벨트에 속한 동작구, 용산구, 광진구, 성동구가 서울 평균보다 더 높았는데 35.84, 34.31, 33.5, 33.14 각각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네. 경기도에서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한강벨트가 이제 접전지라는 거는 뭐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의 경우에는 성남시 분당구가 사전 투표율이 평균 이상이 33.87이었는데 분당 갑이 이광재 대 안철수, 분당 을이 김병욱 대 김은혜 이 양쪽 모두가 여론조사상 그동안 접전을 벌이던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보수 성향이 좀 강한 지역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과연 이번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충청권의 경우에는 박수현 후보하고 정진석 후보가 세 번째로 맞붙는 그래서 어느 신문은 제목을 또 너냐 이렇게 이렇게 붙였던데 네. 여기가 이 충남 공주의 경우에는 37.04, 부여의 경우에는 37.14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접전지의 경우에 특별히 이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양당은 또 이걸 어떻게 유불리를 따질 것이냐. 이것도 관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중앙일보가 그 관련돼 있는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를 좀 보여주세요. 여당은 보수층이 결집한 결과다. 야당은 심판론 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투표소에 몰린 인파 성격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지금 전하고 있네요. 서울 지역 민주당 후보 말을 인용을 해놨는데요. 이재명 민주당에 반감이 있던 진보 유권자도 조국 혁신당 때문에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사전투표에 반감이 있던 보수층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2030 세대 유권자의 보수화도 여건이 희망을 거는 요인이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분석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20, 30대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거 가지고도 진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쉽게 재단하는 것 같아요. 신문들이 맞아요. 2030 표심에 대해서는. 맞아요. 지난번에 한국일보 FGI 한 거 전해드리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 기사만 봐도 사실 이렇게 사실 좀 단순하게 재단할 건 아니다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민생 경제 문제를 제일 1순위로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양당 모두의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그리고 정권 심판도 야당 심판도 마뜩찮아 하면서도 그래도 결국 지금 제일 뭘 우선순위에 놓을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일자리라든가 민생 문제인 거는 맞다. 예를 들면 공정이라든가 젠더라든가 그동안에 많이 신경 썼던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 모두의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으니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고 할 때는 정권 심판론에 조금은 더 쏠리는 게 사실이다. 이게 이제 2030들의 대체적인 이제 하는 얘기들이다라는 게 이제 그 기사에서 좀 표현이 됐던 거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좀 평론가적인 입장에서 좀 볼 때는 2030 세대의 투표율이 좀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낮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투표를 하러 굳이 나온다라고 하면 야당을 심판하러 나오는 것이냐 정권을 심판하러 나오는 것이냐 그게 성별 구분을 뭐 굳이 따지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쪽에 가까울까 한번 제가 볼 때는 굳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정권에 대한 경계심을 표출하기 위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성격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그게 반드시 이제 뭐 민주당을 찍는 거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지만 개혁신당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렇죠. 제3지대에 있는 다른 정당 찍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그 여당 지지할 거냐의 문제는 제가 볼 때 가장 확률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일단은 돼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소에 가봤는데 이렇게 막 또 이 신문이나 또 평론가 생각 같지 않아요. 또 사전투표소 분위기가 일방적으로 막 예를 들면 2030들이 분노해서 야 이렇게 온다기보다는 제가 가장 많이 본 광경은 사실 가족 단위로 온 분들이었습니다. 네. 가족 단위로 온 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뭐 우리 동네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볼 때 약간 뭐랄까요, 특이했던 광경은 40대, 50대 정도로 보이는 이제 여성분들이 네. 많이 왔는데 한 대여섯 명이 왔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은 극구 나는 본투표 때 하겠다, 나는 사전투표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럼 왜 왔어? 나머지 분들만 이제 밀어놓고. 가서 하라 그러고 나는 본투표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분은 약간 사전투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인가 보다. 우려가 있는 분인가 보다. 근데 그러면 같이 온 분들을 설득해서 네. 사전투표 하지 말고 본투표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사전투표를 하게 시키고 나는 본투표를 할 거야. 이런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산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일요일에 사전투표가 끝났잖아요. 일요일 날 사전투표하러 온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본투표 때 하러 가야죠, 뭐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다양한 표심이 있어서 이제 다양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오늘 신문들 분석이, 신문들 얘기를 전해드리니까 네. 신문들 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사전투표율이 높은 거에는 첫째로 사전투표가 계속해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져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양당 모두가 어쨌든 이번에는 동료를 한 거잖아요. 거니까. 양당 네. 모두가 동료를 했으니까는 높아진 경향이 있는 것이고, 셋째로 각각의 각 당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게 다 일리는 있지만 또 일방적으로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게 대체적으로는 다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네, 근데 네. 제가 보니까 딱 하나의 신문이 약간 결이 다르다. 이런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딱 하나의 신문이 결이 좀 달랐습니다. 딱 하나의 신문을 꼽으라면 늘 뭐 조선일보가 꼽히곤 했는데 오늘도 역시 조선일보만 보도 태도가 달라요. 참 희한해. 그리고 너무 치밀해. 그리고 목적과 목표가 뭔지가 딱 눈에 분명해. 보여요. 네. 너무 그거 항상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조선일보 3면입니다. 야당 강세 서울, 경기, 광주 5%포인트대 사전투표율이 올랐다. 여당은 본투표 사활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일면 제목으로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노골적으로 사실은 여당의 얘기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기사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일단 네. 일면의 경우에는 일면을 잠깐 일면도 보여주세요. 같이 보여드릴까요? 네. 일면 잠깐 보여주세요. 3면을 기억을 하시면서 일면을 한번 보세요. 야당에서는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고 한다. 여당에서는 최저 저지선 달라. 야, 이게 한쪽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이고 다른 한쪽은 막 눈물의 읍소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일면 기사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저 제목이 사실 계속 일면을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일면 보여주시면 네. 그러니까 뭐 1인칭 관찰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1인칭 관찰자라고 할 때 어느 쪽에서 본 시점인지를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야당의 시선으로 본 거라고 하면은 야 권력을 빼앗아야겠다고 우리가 막 달려드는데 여당이 최소 저지선을 달라고 하니까 저 최소 저지선을 뺏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진 않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야 야당이 권력을 빼앗겠다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최소 저지선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정반대 해석이잖아. 왜냐면 권력은 지금 여당이 쥐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권력은 여당이 갖고 가가지고 여당을 지금 심판할까 말까를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과거 총선을 아무리 얘기해도 야당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투표율이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지. 그렇죠. 과거 총선에서는 대개 여당이 야당 심판 얘기하지도 않았고 여당은 대체적으로 이 정권을 안정시켜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일꾼론을 그렇지. 앞세우면서 네. 그것의 효과로 사실은 여당이 유리한 총선들이 많았어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경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분석하면 지난 21대 선거도 일단 야당을 심판한 성격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다 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 분석하는 거고, 왜냐면 민주당이 180도가 얻었으니까. 근데 야당을 심판해가지고 뭘 한다 이렇게 말은 보통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투표를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하지도 않을 거고 지난 총선은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당이 힘을 실어준 거죠, 사실. 여당이 힘을 실어준 것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탄핵의 여파가 여전히 좀 남아 있었던 측면이 같이 겹친 그렇죠. 게 그래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선거도 사실 이제 주된 선거 캠페인을 평가를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황교안의 자유한국당의 미래통합당이 정신 못 차렸다 이것도 있었지만 주되게는 이 뭔가 정부가 코로나19나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뭔가 힘을 실어 사실은 이게 안정론에 가까운 표심도 맞아요. 상당히 힘을 발휘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 야당 심판으로 하나로 이제 밀어붙이는데 아무튼 근데 이 기사에 보면 제가 주목한 거는 여야는 높은 사전 투표율이 서로 자기 진영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네. 돼 있으면서도 네. 전문가들은 대체로 야당 지지층이 사전 투표에 결집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럼 뭐 그렇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하지 않았는데 네. 야당 지지층이 결집한 걸로 분석했다.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본 야당 강세 서울 경기 광주 5%포인트대 올라 여당 본투표 4월 걸어야 이 기사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야 유불리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치러진 6차례 총선에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의석을 더 많이 얻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높은 사전 투표율이 일단은 야권의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이렇게 돼 있고 야권이 주목하는 부분은 최종 투표율이 민주당이 180석 압승을 거둔 2020년 총선 투표율 66.2%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주당은 최종 투표율이 70%를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총선이 전형적으로 분노한 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응징 투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번 사전 투표에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투표율이 많이 올랐다. 호남은 지난 총선 대선 때 이미 사전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번에 더욱 높아졌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도 도봉, 강동, 중랑, 강북, 동대문구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 6%포인트 이상 상승이 나타났다. 반면 강남, 서초구의 상승폭은 3%포인트대로 낮았고 전국적으로도 대구, 경북이 2%포인트대로 최저였다. 이 상승폭이. 네. 전국에서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남 신안군으로 54.81%였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 달성군으로 22.88%였다. 이렇게 하면서 뭘 인용하냐? 민주당 관계자 말을 인용을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우리 예측대로 되고 있다 하면서 선거 결과도 우리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회사 관계자는 투표율이 최고치로 올라가기 위해선 2030 세대의 투표 참여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면서 2030 세대는 민주당 지지층은 아니지만 정권 심판론엔 상당히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사전 투표율이 크게 올라가는 것은 현 상황에서 민주당에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 보면은 네. 사전 투표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민주당은 뭐 대승을 이미 한 거예요. 완전히 무슨 민주당의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제목에 있죠. 본투표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지금. 근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거 두 개만 보고 조선일보를 분석했다 그러면은 아이 그건 인상비평에 불과한 거야.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분석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잖아요. 이 정도만 봅니다. 네. 그렇지. 이 정도만 보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는데요. 다시 한번 지면을 다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면부터 보여드릴까요? 1면, 자 최저 저지선 달라. 여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3면, 자 본투표 4월 걸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면이 또 하나가 있어요. 4면이 있어요. 4면이 승기 잡았다. 최소한의 자정 기능도 작동하는 야당. 그러니까 저희 경계심을 딱 불러일으켜요. 저 신문 네. 보는 사람들이 1년 보면서 아 야당이 이렇게 달려들고 있어 쭉 넘기면서 아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야당이 유리한데? 야당이 이길 수가 있다고? 아 그런 거야? 넘겼는데 아 그런데 야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자정 기능도 작동을 안 해? 이런 당에 내가 투표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게 만드는 건데. 물론 그렇기도 하고 야당이 이게 그냥 둬야 되겠어 우리가? 이게 이 고령층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이거? 나가야죠 본투표장에. 본투표 죽기 살기로 나가야죠. 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긴 좀 그런데요. 일단 민주당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뭐 부동산 또 막말 논란 뭐 이런 것들 후보들 쫙 열거를 해요. 열거를 하면서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 심판론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전국 선거 이슈로 확대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양문석, 김준영이 좋아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어서 우리 당을 찍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들 사이에서도 우리도 다 죽게 생겼으니 조치를 취하라는 목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후보들이 당선된다면 22대 국회 혼란은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쭉 하면서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여튼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정기준이 작동하지 않는 야당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또 이렇게 조선일보를 추론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조선일보에 또 칼럼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김광일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는데요. 제목이 섬뜩해요.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네, Don't Look Back in Anger. 네, 이게 좋은 노래도 있고 한데. 응진투표 뭐 이런 거는 야당에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화를 내면서 지금 성난 얼굴로 투표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앞부분은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린 것처럼 말하고 우리는 행동하고 있다. 네, 문 전 대통령이 취임사 제목이기도 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라에서 줄줄이 겪어냈던 비참 지경을 글 쓸 때마다 반복하기도 이젠 지친다. 만약 이재명과 조국이 입법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 10중 8구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를 설명을 해요. 이 말처럼 사악하면서도 강력한 에너지를 분출하는 슬로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뭐야? 이게 지금 범죄 혐의자인 그들의 응분의 대가로 치러야 했던 수사와 재판 과정을 탄압과 고난으로 분칠하면서 새 세상을 맞은 팔뚝 완장을 의수될 것이다. 이기게 된다면 이렇게 쭉 하고 얘기를 하고요. 심판은 원래 종교적 의미가 먼저다. 뭐 이렇게까지 종교적 의미로부터 시작된 심판 얘기까지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을 이거 자세하게 전해드리면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나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결말을 맺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동안 이제 야당이 이른바 정권 심판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막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을 계기로 여당의 역대급 컨벤션 효과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고 야당의 공천 논란이 일어나면서 그게 안 좋은 분위기, 야당의 안 좋은 분위기가 됐는데 그런데 또 여당에서 이종석 황상무 사태 등등 의료 사태, 대파값 구설이 판세를 뒤집었는데 막판에 김준혁, 양문석, 공영훈, 박은정 야권 후보들의 여러 가지 논란이 우파의 재역전 결집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선거 상황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제 31.28%라는 사전투표 신기록은 파우치백과 대파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 야당의 논란의 후보들 여기서는 성만 써서 김양공박이라고 써놨는데 김양공박이 밑뿌리부터 흔들어버린 공정과 상식의 파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옳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조선일보 기사 내용과는 사뭇 다른 주장을 지금 하면서 네. 민주당은 어쨌든 정권 심판론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우리가 범죄자들에게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는데 민심은 그 어디쯤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는 결집이다. 대통령 이승만은 광복을 맞이한 나라로 돌아오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다. 그 말이 무려 80년 뒤에 한동훈의 입에서 이토록 절박하게 되살아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뭉쳐라. 네. 투표장으로 나가라. 나가서 국민의힘을 찍어라.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 아까 종교적 의미라고 제가 그 얘기를 꺼내면서 김민하 평론가한테 말을 건넸는데 심판은 원래 종교적 의미가 먼저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지상의 악인들을 쓸어버릴 때 심판이라고 한다. 아마겟돈이다. 인간은 인간을 심판할 수 없다. 야, 정권 심판론을 인간은 인간을 심판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인용하는 이런 지경이 이르렀네. 아, 2조 심판 왜 얘기합니까 그럼? 그러네. 2조 심판은 왜 야. 얘기하고 정권 심판에서 정권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2조 심판에 2조는 사람인데 그럼 그건 왜 말씀합니까? 이거 참. 하여튼 정권 심판론을 그 사람을 어떻게 거시기하게 한다는 걸로 의미를 해석하는 조선일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선거 수준은 사상 최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이렇게 쫙 얘기를 해놨는데요. 김광일 논설위원 얘기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과거 그러니까 함량 미달 후보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았다. 뭐 이러면서 민주당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뭐 5.18 폄훼 난교 발언 등으로 공천이 무산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여당 얘기도 슬쩍 하나 끼워 넣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유권자들이 불쾌감을 넘어 모욕감을 느낄 정도다. 어떤 선거든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말과 행동이 거칠어진다고 하지만 이번 선거는 유독 그 정도가 심하다. 그래도 투표는 국민의 주권 행사이자 정치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 저질 막말 정치를 꾸짖기 위해서라도 오는 10일 투표장에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민주당 사례를 그냥 앞에 그냥 다 쫙 깔은 거예요. 깔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사례 살짝 한 줄 걸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막말 저질 정치를 얘기해. 그리고 그 후보는 무소속이고 그 후보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떨어지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아니지. 사실은 그치. 국민의힘 후보 얘기는 여기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후보가 불편해요, 사실은 그 후보가 상당히 지금. 아, 야. 저희가 왜 조선일보를 대단하다. 어쩜 이렇게 일관성을 갖고 지면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지면을 보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터넷판에는 그 사설에 이재명 대표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설 안에? 그러네? 대파 들고 있는 사진을. 네, 대파 헬멧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되잖아. 네, 대파 헬멧 사진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 사설에. 네. 그러면 어쨌든 자기네들은 공정하게 사설을 쓴 것처럼 어떻게든 버무려 놨는데 그게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인터넷판은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뭐 조선일보 얘기 너무 길게 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왔다. 이게 뭐 가장 객관적으로 봤고 사실 뭐 제일 쉬운 분석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판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양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게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 양당의 판세 분석을 전한 신문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1면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자, 민주당은 130여에서 150여 석을 지금 내다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80여 석에서 100여 석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양당의 판세 분석으로만 봐도 사실은 민주당이 좀 유리한 선거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동아일보가 만들어놨고요. 저 숫자 이제 지역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역구. 네. 그리고 동아일보 3면으로 가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22석 걸린 수도권, 민주당은 78에서 90석, 국민의힘은 15석에서 30석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찌됐든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것은 뭐 요것만 봐도 양당 분석으로만 봐도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동아일보의 이제 아까 일면 기사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각 당의 시도당 및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를 취재해서 취합한 결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확실한 우세를 점한 지역구 76곳에 경합 우세 지역을 24곳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박빙 지역 가운데 추세상 더 가져올 수 있는 곳까지 합하면 80여 곳에서 100여 곳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라는 것이고 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우세 지역구는 약 110곳이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합 우세 지역 등을 포함하면 최소 약 130석에서 최대 150석 플러스 알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쪽의 판단 근거나 이런 게 조금 이게 좀 나와 있는데 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김준혁 양문석 후보 논란으로 경합 열세이던 지역이 초접전 또는 경합 우세 흐름으로 가고 있다. 서울 한강벨트뿐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으로 상승세가 번지고 있고 잠시 지지율이 흔들렸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전까지 48곳으로 추산되던 박빙 지역이 최소 54곳으로 늘어났다라고 계산을 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서울의 경우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인 서초, 을이 열세에서 경합으로 전환됐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열세 지역 내 상승세가 뚜렷해졌다. 막판 스퍼트를 낸다면 지난 총선 수준 이상의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우리 상당히 유리해지고 있다.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렇죠. 역시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이라는 거 하는 거는 뭐 인정을 하고 있는 근데 거고. 국민의힘은 우린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민주당이 유리한데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네. 그다음 아까 이제 122석 걸린 수도권 그 기사를 보면은 그 기사에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254개 의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최소 15석에서 많게는 30석까지, 민주당은 최소 78곳에서 최소 90개까지 의석수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경기에서 민주당의 강세 흐름이 유지된 반면 인천에서는 국민의힘의 반격이 거세졌다는 분석이 대체로 일치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민주당 김준혁, 양문석을 둘러싼 논란이 실제 표심에 나타나고 있다는 국민의힘과 정권 심판론 기세가 더욱 강해졌다는 민주당의 분석이 엇갈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이제 좀 쓰고 있어요. 네. 인천의 경우에 현역 의원들 지역구, 그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들 지역구인 인천 동미추홀, 여기가 이제 윤상현 의원 지역구고, 그다음에 중강화 옹진, 여기가 배준영 의원 지역구인데 여기 외에는 다 열세로 분류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연수갑을 우세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 이제 박찬대 의원 지역구입니다. 네. 최근에 여론조사가 근데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다음에 계양을과 연수를 포함해서 기존 보수 강세 지역 동미추홀 갑까지 경합 지역으로 전환됐다고 본다. 그러니까 약간의 변동이 지금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경기에서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세 지역으로 꼽는 데가 경기 성남 분당을, 포천 가평, 동두천 양주 연천을, 여주 양평 이렇게 4개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성남 분당갑, 용인갑, 평, 평택평, 이천, 김포울 여기가 6곳이 경합으로 분류가 되지만 해볼 만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다만 유권자 보상 경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하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고,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계기로 정권 심판론 프레임은 더 굳어졌다. 그래서 가장 보수세가 강한 곳 중 하나인 서초울이 열세에서 경합지역으로 전환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동작을, 송파갑 등의 주변 박빙 한강벨트 지역까지 이 분위기가 다 옮아가고 있고, 서울 지역 유권자 중심으로 대파 논란 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게 판세에서 드러나고 있다. 경기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 관련 논란 수도권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지냈기 때문에 정치적 고향이어서 확실히 민주당에 우호적 분위기가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 다만 인천은 사전투표 이후에 상승세가 좀 꺾였다. 우세 지역 가운데 격차가 좁았던 지역 중심으로 보수층 결집이 두드러진다라는 거는 민주당도 얘기를 한다. 이 정도가 동아일보 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동아일보가 판세 분석을 제일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아일보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이렇게 숫자를 한번 더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략 한 몇 석 정도 나올까요? 할 때 숫자를 더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이 전체 65석인데 국민의힘이 그냥 뭐 거칠게 표현하면 한 60석 가져간다고 치면은요. 선거 판세가 좀 좋아서. 그럼 나머지 국민의힘에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은 제주는 빼고 강원이 8개고 8석이고 그리고 충청이 28석이잖아요. 호남 28석은 빼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중에서 한 20석 정도를 국민의힘이 가져간다고 치면 그럼 벌써 80석이잖아요. 근데 지금 수도권에서 30석을 얻으면 110석이잖아요. 거기다 비례를 더하면 비례를 뭐 거칠게 얘기하면 20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130석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비례를 빼고 한 110석 정도 국민의힘이 본다고 하는 게 대략 이런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영남을 60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TK는 거의 가망이 없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TK 25석을 빼고 얘기하면은 PK 지역이 40석인데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3면에 하단에 PK 지역의 판세가 언급이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민주당은 12곳, 그러니까 부산 남, 부산 진갑, 북을, 강서 등등 해가지고 12곳을 지금 박빙 지역구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10곳을 박빙 지역구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 남갑, 동, 그 울산 같은 경우에도 3곳, 그리고 경남에서도 민주당은 5곳, 국민의힘은 3곳.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말하는 세 곳이 경합지가 지난번에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던 의석이니까 곳이니까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세 곳 중에 사실 세 곳을 다 민주당이 가져가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그럼 결국 부산 지역구인데 국민의힘이 10곳이나 지금 경합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한 6, 7석을 가져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은 더 참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사에서는 근데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PK에서 우리 다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민주당도 부울경의 상승세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최소 8곳 우세라고 보는 가운데 박빙 지역 중에서도 민주당이 비교 우위인 곳까지 포함하면 16곳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더 높다고 본다. 40개 가운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만만치 않다. 민주당도 PK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지난 총선처럼 압승할 것이냐 국민의힘이. 네.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여요. 여론조사가 그게 보여주는 그렇죠. 거니까 경합지가 굉장히 붙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아까 지역구에 110석을 가져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비례를 20석 가져간다고 쳤을 때 130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130 그게 분위기 좋아져야 130인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결국 120석이거나 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84석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그때 상황보다 더 나쁘다고 하면은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돼. 100석 아래 뭐 이런 얘기가 또 그래서 나오는 거다. 뭐 그걸 이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가능성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지금 선거 판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뭐 지금 각 그 신문들이 분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정권 심판 분위기가 압도한다 이렇게 기사를 쓴 신문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보여주세요. 정권 심판론 막판까지 모든 이슈 압도 이렇게 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일종의 정성 분석에 가까운 얘기를 한겨레 신문에서 일면에다 올렸어요. 이게 사실은 각 당의 얘기들도 취합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어쨌든 양쪽으로 결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바닥을 쳤고 지금 우리가 막 결집해서 올라오고 있고 좀 힘든 선거이긴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한 선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약간 뭐 여유 부리는 듯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낙관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뭐 낙관하면 접전지에서 지게 될 경우에는 선거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좀 한겨레 신문이 바라보는 거는 이번 선거에 성격 규정을 해버렸어요. 한겨레 신문은.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불 수밖에 없는 선거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선거다라고 성격 규정을 했네요. 그리고 모든 이슈를 정권 심판론이 막판까지 압도한다라고 제목에 이제 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권 심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의 주요 슬로건으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데 실제로 통한 적은 많지 않다. 기사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공약 논쟁과 네거티브 공방 등을 제압해왔고 선거 막판에 더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대선을 치른 지 2년이 지나도록 윤석열 대통령에 맞상대였던 이재명 대표가 건재해서 이번 총선이 일종의 대선 시즌2로 진행된 가운데 정권 심판론은 지난달 조국 혁신당의 창당과 함께 재점화했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도피 논란은 불붙기 시작한 정권 심판론의 결정적 기폭제가 됐고 이후 윤 대통령의 대파 한단 875원 발언이 추가로 기름을 불었다. 그 의정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도 정권 심판론의 땔감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그 사이 야당발 악재들도 있었지만 정권 심판론을 누르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자초한 선거예요. 자초한 선거.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방금 전에 이제 표현에 한겨레 신문에 그 대파 선거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사전 투표할 때 대파 들고 가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 왜 난데없이 선관위가 대파를 못 들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자초를 한 거예요, 논란을. 경향신문 3면 보시면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기사 제목만 봐도 알 것 같은, 금방 아시겠지만 정치적 목적 대파 반입 금지, 사전투표 대파 물결 더 키웠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러니까 민원인이 대파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선관위가 그거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 지침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는데 대파는 선거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하고 밖에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해라 라고 시군구 선관위에다가 내부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논란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실이 알려지니까 오히려 더 대파 패러디가 등장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참 기자도 악랄합니다. 근데 경향신문 기자가 대파를 또 들고 갔어요. 또 자기가 들고 갔어. 서울 강북구 삼양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 6일날 낮 12시 반에 이렇게 갔대요. 역시 이렇게 써 있어요. 기자가 들고 간 대파 한 뿌리를 본 선관위 관계자가 놀랬어. 잠깐 밖으로 나와줄 수 있냐면서 출입을 제지했다. 이 관계자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며 죄송하지만 지켜보는 눈이 많으니 밖에 두고 와달라고 요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왔는데 뭐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걸 뭐 안 할 수도 없고 이걸 또 기자인 것도 기자인데 또 이걸 뭐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가 취재하러 왔는데 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뭐 어떡합니까 이 관계자가. 아니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대파가 다 등장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실제 대파를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콧대기를 떠가지고 대파를 뭐 매달고 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뭐 대파 헬멧을 뭐 들고 뭐 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뭐 가방에 그림을 그리고 뭐 그리고 실제로 장바구니에다가 넣어 갖고도 가고 어떤 투표소에서는 근데 또 장바구니에 넣어 갖고 가니까 또 막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보도에 보면은. 내부 지침도 어긴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 거죠. 대파를 왜 들고 왔느냐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선관위는. 그러니까 그냥 저거는 그냥 장 보고 온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은 그것까지 이제 내보내기는 뭐한 거고. 장 보러 갔다가 그냥 그거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빼라고 하는 거는 무리라고 정말 그건 무리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온 것 같으면은 이건 안 되는데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기준을 근데 사실 그걸 어떻게 또 다 완벽하게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참.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럼 디올백은 되냐? 뭐 그래가지고 그렇죠. 가짜 디올백을 만들어서 막 메고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보수 인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앙선관위가 참 바보 같다고 오히려 지금 야당한테 유리하게 논쟁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대파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또 전해드릴 기사가 하나 더 있어요. 동아일보에서 뭐 이거 어제 보도가 나와서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기 하단에 있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확대해 놨어요. 조국 윤 사전투표한 부산 명지는 대파 재배로 유명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참 좀 기가 막힌 거는 사전투표 첫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 처음으로 지금 그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전투표일 날 이 대통령실이 위치하거나 청와대가 위치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지고 사전투표를 처음을 한 거였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산 강서에 가가지고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부산 신항 7부도 개장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라는데 6부도 개장식 때는 해수부 차관이 갔는데 난데없이 대통령이 여기 개장식에 내려간 거예요. 뭐 완전 개장을 한 것도 아니고 한 부도 독 개장을 한 건데 거기에 대통령이 직접 내려갔고 내려가는 사이에 강서를 들려가지고 강서가 그 김도부 의원이 지금 그 출마한 지역이잖아요. 거기 또 박빙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강서 가서 투표를 했는데 조국 대표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그 일정을 바꿔가지고 급히 또 강서를 가가지고 사전투표를 했다 그러대요. 시간 맞춰가지고 오후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전투표를 거기 가서 한 것도 뭐 나중에 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은 경향신문 사설이 뭐 다른 건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만 그 사설 내용에 이런 대목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윤 대통령은 노골적 선거 개입 의도 감출 의사가 없어 보인다. 지난 5일에 부산에서 혼자 사전투표를 하고 대학, 병원, 항만, 부두, 사찰 등을 방문했다. 자신의 주소지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를 한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이다. 이번 총선 접전지로 분류되는 이 지역의 표심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설에서. 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인데 근데 또 이제 조국 대표는 거기서 대파 얘기를 꺼내서 이거 대파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국장 아니에요? 터지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대파 얘기가 나왔으니 대파 얘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동아일보의 천광한 논설 주간이라는 분이 일파만파 대파 논란이라는 글을 썼어요.
제목이 그런데 이런 내용입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든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파 논란을 그간의 물가 정책을 되돌아보는 뼈아픈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파가 왜 대파를 갖고 왜 이러고 있습니까? 대파가 왜 이런 정권 심판의 상징이 됐습니까? 대파가 물가 상승과 그래. 이런 고물가 상황에 대한 어떤 고통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됐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게 첫째로 곱씹어봐야 될 거 정책의 우선순위다. 그동안 24차례에 걸쳐서 민생 토론회 열었는데 여기서 무슨 경제, 민생, 물가 이런 것 없고 다 토건 이슈가 주를 이뤘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고 메시지 관리에 대해서 여기 그 당시에 이제 대파 발언이 나온 게 하나로마트 갔기 때문인데 그때 취지가 장바구니 물가 현장 점검이었다. 네. 근데 여기를 가서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하냐. 국민의 눈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이 전 정권 얘기하는 것도 책임 회피다. 그러니까는 대파를 들고 가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선거 끝나고라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수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바다. 대파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파 선거가 돼버렸어요. 이번 선거가. 보수층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좀 이게 걱정스러울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선관위에다가 민원 제기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뭐죠? 뭐 초밥 들고 가도 된다 그랬나? 무슨 일제 샴푸니, 샴푸나 법인카드니, 가짜 표창장이니. 그 가방 안에 들어가 있어서 원래 안 해. 확인 안 해. 그거를 무슨 또 선관위에다가 그것도 질의를 하냐? 오히려 논란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여배우 사진이니 하나하나 내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일제 샴푸는 제가 볼 때는 해도 될 것 같고요. 그건 뭐 샴푸니까. 샴푸 가방에 있는 거를 뭐 어떡하겠다고. 가방을 다 뒤져서 그러면 뭐 소지품 검사하겠다는 거야? 선거하러 갈 때? 가짜 표창장은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서류니까 서류를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가면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뻔한 한 건데. 손에 서류를 들고 간다고 투표하러 갈 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여배우 사진은 그건 특정인이 있는 건데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아니 여배우가 선거 출마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죠. 여배우 좋아가지고 사진 갖고 다니겠다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근데 법인 카드는 뭐 카드니까 그건 될 것 같고 뭐 카드는 뭐 소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이렇게 판별해 드렸으니까 그거는 제 설명에 준해서 하십시오. 김이나 평론가가 선관위에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MBC에서 복면가왕 이거 우리가 또 9주년이라고 하네요. 특집 방송을 좀 준비를 했다가 이게 결방이 됐다 그래요.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겨레 기사가 조국혁신당 기호라서 MBC 복면가왕 9주년 결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7일 방영 예정이었던 문화방송 MBC의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이 결방이 됐는데 이유가 조국혁신당 기호 9번과 숫자가 겹쳐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MBC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는 왜 그랬지 싶을 수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문화방송의 미세먼지 1 날씨 예보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는 등의 이딴 법정 제재가 부른 위축 효과로 풀이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겨레 취재 결과 결방 배경에는 총선을 앞두고 책 잡힐 수 있으니 빌미를 주지 말자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 문화방송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번 복면가왕 9주년 특집은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의 주제곡을 부르는 등 구를 강조한 선곡과 연출로 꾸며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기호가 9번이라 총선을 사흘 앞두고 구설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문화방송은 제작진과 논의 끝에 연기를 결정했다. 문화방송 관계자는 선방위의 날씨 예보 제재가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다. 날씨도 트집 잡는데 괜한 빌미를 줄 필요 없다는 생각에 심의, 편성, 제작진이 합의해서 방송을 선거 뒤로 미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미세먼지 1 갖고도 그게 시비를 거니까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1 갖고도 선방에서 결국은 이 제재를 의결을 하는데 의견 제시하는 뭐 MBC 관계자를 막 호되게 호통을 쳐가지고 야단쳤다며. 그 방송에서 999 이것만 하면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그렇게 되죠 얘기가. 근데 이걸 가지고도 국민의힘과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 편드는 그 무슨 MBC 보수 성향 노조가 있잖아요. 그 보수향 노조와 그들과 통하는 그 언론 단체가 있어요 또. 그분들이 맞아요. 하는 얘기는 이거 방영하면 되지 왜 안 하냐. 방영을 안 해서 논란을 만드는 게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원인 제공을 애초에 일로 그걸 했잖아. 방송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럼 굿자 들어가는 그거 어떻게 그 방송 프로그램은 KBS 뉴스는 어떻게 그거 결방시켜야 되나? 그거 큰일 났네. 계속 뭐 9시 뭐 뉴스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래서 오죽하면 한겨레 신문이 오면에 이렇게 썼어요. 게임 체인저 된 조국. 정권 심판 불씨 살리고 야권 파이 키웠다. 이게 사실 내용 안 전해드려도 저희 그 스콕스 구독자분들은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일지.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보수 이거 위성정당 보수 그렇죠.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국민의 미래하고 또 자유통일당이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이끈다고 하는 그 내가 우리가 바로 그 보수의 비례 투표를 해야 할 정당입니다. 이거 놓고 지금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게 경향신문 5면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하는 극우 성향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서로를 향해 우리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잖아요. 황당하죠. 네. 28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유통일당은. 28 청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28 청춘 하면서 8번 비례 자유통일당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더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수표가 나눠질까 봐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걱정해야 되는 이런 지경이 돼버렸어요. 위성정당 왜 만들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칼럼을 몇 개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차버렸네. 이거 어떡하죠? 제가 짧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네. 한겨레에 보면은 최혜정 논설위원이 윤 대통령은 아직도 모른다라는 칼럼을 실었어요. 네. 이 칼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아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억울해하는 것 같다. 지난 계속 윤석열 정권이 해왔던 거는 총선을 대통령이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당도 장악해야 되고 정책도 밀어붙여야 되고 이렇게 해온 건데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정권 심판 당하게 생겼다.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반성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을 못 알아채는 것 같으니 이번에 한번 국민의 힘을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국민의 힘을 한번 확인해봐라. 그다음에 또 하나 칼럼은 한겨레 동료 시민을 적이라 부르는 정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쓴 칼럼인데 네. 지금 최악의 선거인데 지금 동료 시민들이 물가 상황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 후보와 대표들을 향해서 정치를 개같이 한다, 쓰레기다,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문제다. 야당 후보를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 선거 이후에 이걸 이렇게 이 동료 시민을 적이라고 부르는 정치의 끝이 뭘지에 대해서 선거 이후가 암담해 보인다. 이전까지는 어쨌든 정책 경쟁을 통해서 민생에 대한 정책 공약 내세우면서 여야가 뭔가 경쟁했는데 야당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범죄자라고 하고 이런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지적입니다. 아주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한국일보는 또 박상준 산업부장이 대통령의 약속들 그 청구서가 곧 올 것이다, 날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몇몇 뭐 신문에서도 지적을 하긴 했지만 엄청난 약속들을 쏟아냈잖아요. 민생토론에. 자칫하면 선거도 완전 참패당하고 이 청구서 날아오는 거 이거 해결도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각 부처에서는 머리를 싸매고 있대요. 정책이 설리겠는데 기재부에다가 이 예산을 갖다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칼럼에 의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버리니까 네? 예산을 내면 책임 못 질 얘기가 돼서 처벌받을 수가 있는 것 같고 안 내면 혼날 것 같고 어떡합니까 이거.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 개입하면서 선거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대통령이 보이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운 국민의힘.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국민의힘의 쓴맛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쓴맛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고요. 제 앞엔 시사평론가 김민아 씨였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